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요즘 한참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임용시험에 대한 그런 준비를, 긴 과정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과, 그리고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합격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뭐 과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좀 내가 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고하셔야 공부에 이제 올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봤을 때 합격을 하신 분들은 뭔가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꼭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합격의 필수 요건으로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먼저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짧은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의식을 좀 잃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처음에 왜 이걸 하려고 했었는지를 망각하고 그냥 이제 타성에 젖어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건 처음에 당연히 최종 합격을 해서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뭐 분기별 목표라던가 아니면은 월별 목표, 주별 목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목표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좀 뚜렷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특수교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그 각자만의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이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합격에 대한 절실함.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보통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너무 이제 우여곡절도 많고, 이제 그래프로 따지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한 긴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절실하게 합격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거나, 모두가 절실하긴 합니다만, 이제 정말 진심으로 내가 1년 동안 나의 모든 시간과 뭐 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이제 쏟을 만큼의 어떤 절실함이 있어야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얼마나 이 특수교사를 하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다 밑바탕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전략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방법을 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 많이 보이는 오류가 뭐냐면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누가 막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무조건 쫓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패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작 힘들게 공부는 하지만 나한테 남는 건 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시간 활용 방식이라던가 뭐 자료 정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만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반드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료도 그렇고요. 공부할 때 뭘 볼지, 그리고 뭐 강의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식의 강의를 볼지, 뭐 스터디를 할지 안 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누군가에게 끌려간다던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결국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통 계획을 세우시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그냥 한마디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뭐 이번 달까지 특수교육학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 계획이 아니고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며 시간대별로 어떤 내용들을 보겠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세한 항목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크게는 뭐 연간 계획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학교를 다니면서 초수이신 분들은 재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1년 동안 봤을 때 내 생활 스케줄에 이제 맞추어서 매일매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요. 이제 잘 생각해서 그거부터 정하시고 그거에 맞추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계획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수정을 하시고 또 고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제 모든 시험이 물론 이제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시험들은 다 그렇지만 정말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 계속 매일매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고치고 완성해 나가고 고치고 다시 더 개선시키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도 이제 한 7월, 8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나 체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갈되어서 몸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정말 더더욱 중요한 시기잖아요. 시험 직전이니까. 근데 몸이 힘들면 정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몸과 정신이 이제 같이 이제 튼튼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집중을 아주 최고조로 이제 최선의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계획 중에 하나로 포함을 하셔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하신다던가 뭐 걷기를 한다던가 뭐 막 거창하게 어떤 운동을 꼭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름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물론 중요해서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계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원 임용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상세하게 이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이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에 보면은 매년 올라오는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을 보시면 1차, 2차 이제 각각에 대한 어떤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시험이 뭔지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게 잘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차에서는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교육학 이렇게 과목으로 치자면 이제 큰 과목으로 보자면 3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특수는 유아, 초등, 중등이 있죠. 그래서 유아, 초등, 중등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특수교육학은 공통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가족 지원이라던가 그 유아랑 관련된 그 시기에 맞는 이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아특수 교육 개론이 조금 더 이제 더 중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전환교육이라는 부분을 이제 별도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범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특수교육학 전 영역은 공통의 범위라고 보셔야 되고요. 교육과정은 이제 학년기별로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초등특수는 초과정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도 이제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범위를 봐야 되는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중등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중등 같은 경우에 모든 중등 임용시험에서 1차에서 교육학 논술을 보죠. 그래서 그 논술에 대비해서 교육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공마다 다르지만 1차에서는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교육학, 그리고 교육학은 중등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보통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1.5배수를 뽑아요. TO에. 그래서 그 1.5배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1차 합격을 하시고 2차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고, 요즘 한창 이제 2차 대비를 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2차에서는 무엇을 보냐면은 지도안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 심층 면접에 대해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1차에서 점수를 확보를 잘 해두시는 게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1차 공부가 보통은 이제 1년 내내 하게 되는 게 이제 1차 공부인데, 2차에서도 굉장히 이제 변별이 커지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2차 준비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2차에선 저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평소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기회가 되시면 이제 뭐 지도안을 볼 기회가 된다던가, 뭐 실습을 가셔서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된다던가 하면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경험과 자료를 좀 모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무튼 2차는 보통은 1차를 끝내자마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알아두시고, 특히 재학생이신 분들은 교생 실습하실 때 2차에 대해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교생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자료도 모아두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에서 심층 면접은 뭐 즉답형, 구상형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간단하게 뭐 왜 특수교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간단하고 약간 광범위한 질문만을 다루는 면접이 아니고 우리 전공이랑 관련된 심층 면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특수교육학 이론을 접목해서 얘기를 또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1차에서는 공부를 하고 그걸 글로 쓰고 글로 나타내면서 이제 내 실력을 점검받는 것이라면, 2차에서는 그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내가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차와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잘 알아두시고, 이제 이렇게 2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2차에서 잘 치르시면.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전공별로 나누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제도 중에서 이제 유초등 같은 경우는 시험 제도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이제 출제 범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치원 특수교사 여기 보시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그래서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 이렇게 있고요. 한국사는 이제 공통으로 다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미리 따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직논술이랑 교육과정이 들어가고요. 20점, 8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이 80점이 이제 교육과정은 둘 다 초등도 그렇고 이제 유치원 교사, 유특도 그렇고요. 둘 다 A, B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 40점, B 40점. 초등도 마찬가지로 A 40점, B 40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략 16문항 내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에서 8문항, B에서 8문항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이제 1년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16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안에 소문항들이 있어서 문제의 수는 뭐 더 세세하게 나누면 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큰 문제로 봤을 때 이제 16문항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특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교육학 전 영역과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들어가고요. 유치원 교육과정,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전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유특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초등은 초과정, 그리고 특수교육과정 중에서도 초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간은 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교직 논술은 공통이죠. 20점짜리. 요것은 이제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둘 다 1200자라는 분량의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춰서 논하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 A, B에 해당하는 80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기입형과 서술형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 서답형이라고 하는 그런 주관식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 건데, 이제 점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암기한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써라, 이게 전혀 아니고 문제 상황을 주고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학생 특성에 맞게 요구하는 대로 그 문제의 요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올해 2018학년도 유초등 문제에서 이제 여러 사실 얘기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고, 또 점수가 막상 나왔을 때 좀 이제 좀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어요, 올해 문제가. 근데 어쨌든 이 논술형이라는 것이 이제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라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시는 건데, 아주 중요한 게,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글 쓰는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의 그 임용 시험에서 유초등은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교직 논술은 논술형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공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 공부는 총 16문항 정도를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의 형태로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지식을 쌓고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답안으로 작성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여기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등입니다. 중등은 이제 달라요. 형태가 다르고요. 교육학 논술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논술을 2번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에 교육학 논술, 이건 공통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전공 있죠. 여기에 들어간 전공 A, B가 바로 중등은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중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교시와 3교시에 보시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이 세 가지의 형태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논술 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전공 문제에도 논술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소에 맞게 쓰시면 점수 확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잘못 방향을 잡으시면 이 10점을 날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논술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논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글을 맥락에 맞게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잘 그 형태에 맞게, 유형에 맞게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요 이제 체계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기입형이 8문항, 서술형이 합쳐서 13문항입니다. 그래서 A의 6문항, 이제 B의 7문항인데 배점이 좀 달라요. 4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는 2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4점짜리고요. 아무튼 합치면 13문항이에요. 서술형이, 논술형 1문항. 이렇게 해서 총점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초등이랑 그 중등은 시험 유형이 좀,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좀 다르고요. 다루는 내용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이제 치르는 그런 시험의 유형이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에 맞게 각자 전공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제도와 시험제도, 그리고 시험 과목과 간단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차는 특수교육학 공부하셔야 되고, 크게는 교육과정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학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논술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학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공이죠. 여러분들 학부에서 다 공부하신 건데, 이제 예를 들면 행동수정에서부터 개별화, 통합, 지적장애 등등등등 장애 영역별로 쭉 이론들이 이제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과정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외워서 써라가 아니거든요. 물론 반드시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외워야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채점을 받을 때에는 그 이론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 채점 요소들이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되지만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이론에 대해서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는 알고 있는 이론이 너무 많아요. 외웠으니까. 하지만 이 문제 상황에 무슨 이론을 접목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적용이 안 되고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답안 작성을 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은 나중에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암기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때 외우시면 되고요. 우선 상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정리하시고 뭐 책을 보시고 뭐 서브를 하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달달 외운다? 이거는 전혀 맞는 방식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시고요. 그렇게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험을 치시고 나서도 내가 뭔가 외운 대로 잘 썼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을 맞게 썼다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맞게 쓰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채점을 했는데 나중에 나온 점수랑은 너무 갭이 커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공부가 그렇죠. 모든 공부가 그냥 막 단순하게 암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능도 그렇고 모든 시험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도 특히나 여러분들 특수교육학 공부하실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내가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면서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걸 가지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적용을 하셔서 문제에 맞게 답안 작성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었지만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죠. 기입형에 맞는 방식이 있고 서술형에 맞는 방식이 있고 논술형은 또 논술형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의 어떤 유형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유형에 맞게 요건에 맞게 문제 상황이나 학생 특성에 맞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다 해야 전체적으로 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외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는 여러 이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중에 학부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개론서라던가 아니면 강론서도 있죠. 그래서 개론서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이제 챕터별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강론서는 이제 그 각각의 세부 영역별로 한 권씩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이죠. 그래서 주로 강론서들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강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또는 어떤 뭐 2, 3년 사이에 영역별로 더 중요한 강론서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새롭게 나오는 어떤 중요한 강론서가 있으면 그걸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이론서가 나오지 않는지를 좀 점검하셔야 되고요. 제 카페나 뭐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지만 제 카페에도 이제 최신의 강론서 중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이제 이거도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수험서를 보는 것보다 직접 개론서나 강론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맞아서 직접 이걸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고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리를 해놓은 어떤 그 노량진의 여러 수험서들이 있죠. 수험서. 그래서 특수교육학이랑 관련된 그런 강론서나 개론서의 내용들을 쭉 요약 정리를 해놓은 수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 중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우선 선택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해를 할 때부터 해서 전 과정에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료를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10년치, 대략 10년치를 보셔야 되고요. 유아, 초등, 중등 상관없이 다 보셔야 돼요. 내가 중등이어도 유아, 초등 문제를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10년치라고 하면은 이제 대략 지금이 이제 2019학년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2009년 정도부터는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으로. 그 이전 것은 사실 보셔도 무방하지만, 좀, 문제 유형도 너무 다르고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 많고 해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올해 문제까지는 반드시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1년 내내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자료 정리를 하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 마인드맵도 그리시면서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여기서 답안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포함해서 써야 되는 게 바로 핵심 키워드고 이게 바로 시험에서의 채점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채점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키워드를 이론별로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절차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절차의 각 단계를 이해하시고 각 단계를 설명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아무튼 특수교육학은 이런 과정을 거치시되 자료로는 이론서와 기출문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실 때는 키워드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우선 크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특수교육 과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전엔 우리가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봤었는데 특과정은 공부를 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 달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특과정이라던가 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똑같이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암기를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외우면 너무 재미없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먼저 틀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육과정에는 총론이랑 강론이 있구나. 그리고 총론 안에는 크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요즘은 이런 게 강조가 되니까 이런 식의 항목들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간단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파악한 다음은 무조건 반복을 해서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빈칸을 많이 뚫어서 외우시기도 하고요. 흔히들 그냥 통으로 외우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무조건 암기예요. 이거는 왜 이걸 여기에다가 막 항목을 만들어 놨을까? 이걸 너무 따지시면 그냥 외우는 게 더 힘들어지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큰 구조나 방향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틀은 만드실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을 하시는데 사실 교육과정의 답안 작성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근거해서 써라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쓰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특수교육학이랑 완전 접근하는 방식, 학습 전략이 완전 달라야 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자료는 뭐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냥 그런 것들도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문. 이거는 다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던가 그런 자료를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원문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과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암기. 그리고 이 암기는 이제 좀 빨리 시작을 하시면 그만큼 더 많이 반복을 하시게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너무 뭐 1월부터 막 달달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암기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암기를 할 게 꽤 많은데 계속 봐도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공허하고 너무 허탈하고 외워도 계속 까먹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시험 전날까지 나 특과정 정말 완벽하게 외웠어. 이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까먹으면 그냥 또 까먹었구나 생각하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고 계속 외우셔야 되고요. 특과정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기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따로 막 공부하시는 시간을 하루 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마시고 좀 길게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정도부터 매일 아침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아니면 뭐 30분은 무조건 특과정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1년 동안 하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됐지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 중에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저게 실천만 하면 정말 효과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특과정을 따로 앉아서 공부하시는 시간은 전혀 잡지 않으셨대요. 잡지 않으시고 매일 이동하는 시간을 이제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매일 이동하는 시간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2시간이 더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지키셨대요. 정말 1년 내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2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매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공부하셔서 다 맞추시고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특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계획만 잘 세우시면 그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하셔서 어쨌든 특과정은 무조건 무한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거라는 거 생각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논술은 사실 이제 뭐 과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형태이긴 한데, 이제 논술 중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 이제 유초등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 그쵸?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 논술을 이제 따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공 논술이 있었죠. 전공 논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논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또 달리 이제 뭐 서술형이나 기입형이랑은 좀 다르게 별도의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글을 쓰는 방식은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말을 하는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 바꿔야지 한다고 바꿔지지 않죠. 글씨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개개인마다 특성으로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취약점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몰아서 벼락치기로 고쳐야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막 이걸 막 파고들고 막 매일 막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이렇게 1년 내내 꾸준히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피드백 받고 하는 어떤 과정을 정한다던가 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첫째는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교직 논술이든 전공 논술이든 기출 문제를 보세요. 기출 문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술 문제가 나왔는지 보시고 이걸 내가 얼마나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이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못 쓴다거나 공부가 부족해서 못 쓴다거나 하는 거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도 논술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어떤 지식을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좀 폭넓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 견해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뭐 통합이라던가 개별화 교육이라던가 법이랑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행동지원이라던가 이런 큼직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교육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교육학의 개념 이런 것들도 은근히 내가 좀 여러 가지를 알아두면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가 좋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공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부 공부하실 때나 뭐 중등이신 분들은 교육학 공부하실 때 잘 해두시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수교육학도 결국은 교육학의 어떤 한 맥락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즘 특수교육학 현장이나 최근 어떤 뭐 이슈가 뭐가 있는지 뉴스나 이런 것들도 그냥 틈틈이 좀 봐두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실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하시겠지만 현장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웹진이 있습니다. 현장 특수교육 그냥 참고로 현장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웹진이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기에 맞는 뭐 현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잡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씩 보실 수도 있고 뭐 특수교육 관련 뉴스 들도 있고 아니면은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서 요즘 어떤 연수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냥 틈틈이 보시는 거죠. 그냥 외우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보를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첨삭을 매년 하고 많은 분들의 답안을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글을 많이 써보셔야 되고 자신의 글쓰기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논술에 맞게 글을 쓰려면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뭘 보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돼야 어떤 내용이 주어졌을 때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마다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논술은 어떤 게 좀 있냐면, 조금 공부를 덜 하셨어도 어떤 분들은 논술에서 굉장히 점수를 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글 쓰는 필력이 좋으시거나 글을 쓰는 그런 좀 스킬이 좀 원래 있으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포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포함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논술에서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논술에서는 이런 기출문제와 여러 가지 정보를 항상 좀 접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글을 쓰느냐,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뭘 고쳐야 되고 논술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꼭 파악해 가시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봤었죠. 제도에서도 봤었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 유형별로 학습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는데, 기입형은 사실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초능 같은 경우는 16문항이 있었죠. 아까 그 중에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기입형이.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아까 기입형이 8문제가 아예 딱 나오죠. 그래서 기입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게 사실 거의 다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용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명확한 암기를 하셔서 이해를 바탕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번역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를 되게 다양하게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채점을 할 때 다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꼭 이제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이든 특수교육 과정이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초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16문항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섞여 있는 문제들이고요. 아까 보셨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13문항이 있었죠. 4점짜리, 5점짜리 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짧게는 간결하게는 한두 문장 또는 세네 문장, 짧은 한 단락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논술형은 긴 글이지만 서술형은 아주 짧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두 문장이나 세네 문장 안에서도 맥락에 맞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맞아야 되고 뭐 학생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으면 그것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입형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핵심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잘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선은 처음 시작을 하신다면 이론 공부를 한번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서술을 해보는 연습을, 실제 답안 작성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고치고 보완하고 하면서 계속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서술형 같은 경우도 간결하게, 명료하게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포함해서 논리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논술형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는 것인데,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이 이제 서술형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이만큼이 논술형에 대한 것인데, 셋 다 공통점은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보고 그걸 채점관이 채점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기입이든 서술이든 논술이든 용어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을 하였느냐 라는 것으로 채점을 하는데, 서술형은 그에 맞게 간단하게 문장 표현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논술은 그 키워드를 포함을 하되 무조건 그게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냐면 논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왜 이게 이 상황에 맞는 설명인지, 이 내용이 여기에 왜 적합한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곧, 키워드가 곧 보통은 뭐가 되냐면 논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쓰라고 하는 요건에 맞게 키워드를 포함을 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유형별로 기입형은 용어, 그 다음에 서술형은 세네 문장, 그 다음에 논술형은 하나의 긴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기별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좀 보셨고요.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직논술, 전공논술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좀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기별로 연간계획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지금 벌써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1월부터 많이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1월부터 대략 11월쯤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10월 정도까지 이제 큰 연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많이 그렇게 하죠. 1월부터 2월, 3월 정도까지는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은 뭐 심화 이론 한다고 해서 거기서 좀 더 심화된 이론을 보완하고 좀 더 깊게 보시고 그러면서 3월 정도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내용 정리를 하시고 7월, 8월은 또 문제 풀어보시고 또 뭐 9월, 10월은 모의고사 하시고 이런 식의 어떤 그냥 흔히들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하는 패턴, 나의 속도, 그 다음에 나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시면서 뭔가 시기가 조금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그만큼이 필요한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은 막 3월 돼서 이론 정리 끝내고 하는데 나 이래도 될까? 이런 불안감은 가지지 마시고요.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맞게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강의 같은 것을 활용을 하실 때에도 그냥 무작정 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존적인지, 장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저랑 이론 공부만 1, 2월에 같이 하시고, 나머지는 쭉 다 혼자 하시고, 고득점을 합격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1년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답이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내가 세운다라는 거. 이걸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시기별로 보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던데 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를 해보고 내가 이론 정리를 하는 게 좀 빨리빨리 습득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내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인 그런 공부의 순서는 있지만 어떤 시기에 너무 막 집착을 하시거나 그걸로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시고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이제 계획을 뭐 예를 들어 서브를 내가 4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빨리 끝내는데 급급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베껴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처음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봐도 제대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시기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도 기출을 좀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전 시기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칠 때까지 기출 문제는 꾸준히 어떤 시기에 무슨 공부를 하시든 기출 문제는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적어놨냐면 초수라는 건 이제 공부를 정말 처음 하시는 거죠. 처음 하실 때 보통 이제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긴 한데 기본 이론이랑 기출 문제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고요. 기본 이론을 먼저 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다 알고 어떤 기본 이론을 보면 공부할 때 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봤던 것만 이론서에서도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기출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주변의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너무 중심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그것만 눈에 들어와서 많은 걸 좀 놓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영역별로 접근하든 전체적으로 접근하든 기본 이론을 먼저 그래도 한번 보고 뭐 특수교육공학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공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공부를 좀 깊게 넓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기별로 계획을 여러분들이 나름 다 해보시고 하시되 이제 큰 순서는 이론이 가장 중요하죠. 이론으로 토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면서 심화 이론으로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나중에 필요하면 문제 접해 보시고 이런 식의 과정들인데 어쨌든 나에게 맞게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 시작하실 때도 그렇고요. 이 질문은 서브냐 단권하냐 이거는 상반기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계속 많이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 정리를 하죠. 우리가 특수교육과 공부를 하면 워낙 방대한 양인데 그걸 그냥 읽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보면 남는 게 없으면 공부가 된 기분도 안 들고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형태로든 그게 뭐 그냥 간단한 구조화를 한 마인드맵일 수도 있고요. 서브노트일 수도 있고 단권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론이 워낙 많으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서브노트를 하느냐 단권화를 하느냐를 결정을 하십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브노트는 이제 이론서를 보고 그게 뭐 수험서든 뭐든 이론서를 보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 정리도 이제 손으로 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타이핑을 많이 또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 정리를 요약 정리를 하는 방식이 이제 서브노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권화는 그렇게 내가 막 쓰면서 또는 타이핑하면서 정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수험서 같은 그 중심이 되는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책에 나머지 다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책을 정하고 거기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둘 중에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건 당연히 뭘까요? 단권화를 하는 게 더 빨리 좀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브라는 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나에게 맞는 자료 정리 방식이 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쓰면서 자료 정리를 하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 자체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그게 돼야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곤욕스러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해놓은 거 보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자료 정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동안 내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들은 정리를 하면서 공부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랑 맞지 않는 분들은 단권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보면은 생각보다 단권화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없습니다. 절대. 내가 시험날까지 자료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해서 이제 하시면 그걸 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보실 거예요. 어떤 시기든 서브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실 거고요. 단권화를 하시면 그 자료를 시험 칠 때까지 또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좋다, 나 서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아니면 그때는 빨리 접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나한테 맞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한테 맞게 내가 공부가 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고두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서브도 좋고 단권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식을 꼭 정하셔야 되는데 꼭 하나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이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합격한 선배나 이제 합격생 분들이 이제 막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서브 정리한 자료를 올려주시거나 뭐 얻거나 이제 하셔서 그 자료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공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리한 자료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리한 자료를 봐야 그게 계속 공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는 사실 내 공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서브 되게 정리 너무 잘해놨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받아서 참고만 하시고 내 자료는 내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가장 최적합화된 방식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셔서 선택을 잘 하시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정말 요즘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즘은 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서 전화로도 하시고 뭐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뭐 아주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죠. 서브노트 같이 만들기. 근데 이거도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브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서브노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행동 지원 할 테니까 너는 공학하자, 우리 나누자 이런 거는 별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써놨지만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서브노트를 할 수도 있고 생활 스터디도 하시죠. 그래서 뭐 기상하고 서로 연락하고 뭐 공부했다는 거 서로 보고해주고 막 이런 생활 관리해주는 스터디도 있고 논술 연습하는 거 이건 좋죠. 이런 거 하면 서로 이제 점검해 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기출 분석 같이 하는 거 좋고 뭐 장특법 외우기, 기상 스터디, 키워드 인출하기 뭐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느냐 마느냐는 이거도 마찬가지 답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터디는 잘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터디도, 그러니까 꼭 보면은 이제 몇 분이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스터디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스터디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겨서 마음도 다치고 막 공부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전화 스터디 하다가 막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뭐 온라인으로 하다가 막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도 가끔 생기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스터디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스터디는 그냥 사이드로 내 공부는 주된 공부는 내가 다 하는 거고요. 사이드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스터디로 요 부분은 요렇게 채워야지 라는 게 명확할 때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가 있고 스터디에 질질 끌려서 1년을 보내시다가 아무것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시면.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느냐 마느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명확한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정하시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는 것도 사실 또 인간관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터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빨리 또 이제 교체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스터디를 하면서 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는 합격생들 분들 여러분들 이제 수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하나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늘 스터디를 이제 같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도 다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1차에서는 스터디는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이제 1차 다 하고 나서 2차 준비하시죠? 2차에서는 스터디가 필수예요. 아시겠죠? 1차는 선택이지만 2차에서는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과목별로 몇 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는 아주 정말 비장하게 아주 막 큰 다짐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계속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슬럼프도 올 것이고 힘든 일도 생기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을 보시면 이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또 마지막으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생활이 단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이왕에 하시기로 하셨으면은 이제 임용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나머지 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단순화 시키시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매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한 3일 정도만 그걸 꾸준히 실천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고 크고 한 그러한 규칙적인 어떤 패턴들을 좀 만드셔서 내가 1년 내내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최상의 그런 컨디션이 되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도 무엇이든 단순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시는 거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다들 하는 얘기긴 한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체력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야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일찍 뭐 무조건 잘 수는 없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한 시간에 적정한 양의 수면량을 채우시면서 체력 관리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하루에 막 처음에 의욕이 너무 불타오르실 때는 막 30분 운동하는 거 너무 사치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 뭐 왔다 갔다 해서 2시간 정도씩이라도 매일 운동하시는 거 진짜 좋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몸으로 운동을 하는 게 결국 공부할 때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부터 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체력 관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매일매일의 계획을 지켰느냐 아니냐 점검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내가 가장 이제 좀 좋을 수 있는 내가 가장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정해서 스스로 강화하시면서 그래서 한 번씩은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했으니까 선물 받는 기분으로 자기 강화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랑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뭐든 뭐 스터디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 뭐 저한테든 친구들에게든 나누고 빨리 해결하고 그런 걸 계속 이제 끌고 가다 보면 그게 길어지고 슬럼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공부에 막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다 털어버리신다는 생각으로 좀 1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길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 이외에 임용 공부 이외에 많은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이번 해에는 1년 동안은 그냥 다 넘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또 많이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포함을 해서 공고문 아까 보시면은 그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고문이라던가 합격 수기 그래서 합격 수기도 많으니까 보시고 이론서나 기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걸 정보 수집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이제 크게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시고 분기에 따라서 월별 계획, 그 다음에 월에 따라서 주별 계획, 그거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계획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걸 실행하시면서 그걸 세웠다고 해서 막 고지식하게 그거대로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시고요. 하다가 보면 계속 바꾸게 돼요. 그때그때 잘 바꾸시면서 전략을 수정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 계획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막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시고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거나 뭘 해야 될지 잘 이렇게 봤지만 또 막막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시면 되고 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제 전공이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뭐 초수신지 아니면 시험을 보셨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계획을 세우셔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굳게 이제 힘들게 결정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시험 제도를 먼저 잘 아시고 내용별로 잘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모두 한 번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문의나 상담은 카페나 메일 활용하셔서 이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격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